산모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뱃속에 아기 때문에 많이 설레고 걱정되시죠? 오늘은 임신기간부터 수유기간까지의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들 달력과 리플렛을 받으셨죠? 달력은 임신기간 동안의 식습관에 대해 주수별로 나와 있고, 리플렛은 수유기간 동안의 식습관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달력으로 임신기간 동안의 식습관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아이의 태명은 정하셨죠? 첫 장에 태명과 산모님 성함을 적고 빈칸에는 초음파 사진을 붙여보세요. 우선 임산부에게 적절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곡류는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정제된 것보다는 영양소가 뛰어난 통곡물의 섭취를 권장해요. 다음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 식품은 질병 예방과 태아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해요. 채소와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노화 방지와 항암작용,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유, 유제품류는 칼슘과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태아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유지와 당류는 조리된 음식에 많이 첨가되어 있어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당류의 과식을 주의하시고 호두와 아몬드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는 견과류의 섭취는 권장하고 있어요. 또 수분은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몸속의 찌꺼기 배출 등의 대사에 관여하니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첫째 딸을 보면 엽산, 비타민 D, 유산균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엽산은 임신 준비 기간부터 12주차까지 섭취해야 돼요. 엽산은 비타민 B의 한 종류로서 세포와 혈액을 생성하고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해요. 또 비타민 D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섭취해야 돼요. 칼슘과 함께 인체의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태아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므로 꼭 섭취하세요. 다음으로 유산균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섭취해야 돼요. 유산균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요. 이는 장 건강과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임신성 변비 및 이세 아토피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둘째 딸을 보면 첫째 딸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엽산과 비타민 D,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엽산은 하루 권장량 620 마이크로그램으로 쑥갓, 시금치, 깻잎 등에 풍부해요. 이런 식품을 챙겨 먹기 힘들다면 오렌지 주스나 시리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시리얼 4분의 3컵 기준으로 엽산이 101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이 10 마이크로그램으로 등푸른 생선, 계란, 우유 등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섭취가 쉽지가 않다면 일광욕을 해서 비타민 D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으로 유산균은 흔히들 알고 있는 김치와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또 8주차에는 꼭 초기 검사를 진행해야 돼요. 셋째 딸을 보면 9주차에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덧을 줄이는 방법에는 메스꺼운 요인을 피하고 조금씩 자주 먹고 간식과 물을 자주 섭취해야 돼요. 또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입덧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음식을 먹고 싶지 않더라도 식사는 거르시면 안 돼요. 입덧이 심할 때에는 편강, 시리얼이나 크래커 등의 섭취를 추천해요. 또 12주차에는 1차 기형아 검사를 잊지 마세요. 넷째 딸을 보면 비타민 D와 유산균은 평소와 같이 섭취하시면 되지만 이제부터 엽산을 꼭 필수적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오메가3와 철분의 섭취가 꼭 필요하답니다. 오메가3는 14주부터 36주차까지 섭취해야 돼요. 이를 섭취하면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하여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태아의 두뇌와 망막 발달을 돕고 조산 및 신생아 감기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유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중금속이 축적될 수도 있으므로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또 철분은 14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섭취해야 돼요. 이는 태아에게 산소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예요. 철분을 섭취하면 임신성 빈혈이나 저체중아의 출산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난달에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했듯이 16주 차에는 2차 기형아 검사를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달은 임신 중기로 넷째 달과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비슷해요. 오메가3는 동물성 식품으로 고등어, 연어, 꽁치 등이 있어요. 다만 이러한 심해 어류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식물성 오메가3 급원으로 브로콜리, 들깨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임신 중기 철분의 하루 권장량은 24mg 정도로 이는 식품으로만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제를 이용한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해요. 산모께서 빈혈이 있거나 다태아를 임신하셨다면 더 많은 양의 철분을 섭취하시면 돼요. 임신 초기에 철분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필요량이 적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철분은 공복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또 20주 차부터는 칼슘의 섭취를 시작하시고 임신 중기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돼요. 여섯째 달 또한 임신 중기로 여전히 비타민 D, 유산균, 오메가3, 철분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칼슘은 20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섭취해야 해요. 이는 태아의 치아와 뼈를 형성하도록 돕고 산모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시켜줘요. 또 혈액응고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0% 정도가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식사만으로는 칼슘 보충이 부족할 수 있으니 칼슘 보충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4주 차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검사가 가능해요. 7째 달에는 태아가 어느새 팔꿈치만큼의 크기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만큼 임산부 여러분들도 좋은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달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돼요. 그렇다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멸치, 건새우,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이 있어요. 칼슘은 인과 2대1 비율로 섭취할 때 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아져서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28주 차에는 정기검진을 잊지 말고 받아보세요. 또 이러한 영양소의 과다 섭취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유산균을 과다 복용하면 장내에 가스 생성량이 많아져서 복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저혈압 등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는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영양소를 과량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8째 달부터는 임신 말기로 태아가 크게 성장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임신 말기에는 임신 중독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별다른 증상을 직접적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2주에 한 번씩은 꼭 임신 중독증 검사를 받아보세요. 9째 달도 산모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임신 시에는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약 1.5배가량 증가하므로 빈혈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혈액색소, 적혈구 용적률 검사도 받아보세요. 임신 중에 돌발 사고로 인한 수술이나 마취를 대비해 미리 엑스레이 촬영을 해두어도 좋고 성병 검사와 간 기능 검사도 받아보세요. 36주에는 산모가 분만을 할 수 있는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는 막달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한 태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태동 검사는 식사를 하고 내원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활발하게 놀기 때문에 검사가 용이해져요. 마지막 달은 곧 출산할 아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이제 매일 1시간씩은 조금 힘드셔도 순산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하루에 4번씩은 태동을 확인해 주시고 태동이 없다면 바로 내원해 주세요. 배가 많이 아프거나 양수나 피가 흐른다면 바로 응급으로 내원하세요. 뒷면에는 산모님들의 영양소 섭취 습관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영양소 섭취 여부를 OX로 기록할 수 있도록 빈 달력을 마련해뒀어요. 날짜를 기입하고 검사일 등 다양한 메모를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식품 1회 분량당 엽산 함량과 하루 권장량인 620 마이크로미터를 섭취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그 다음 장은 오메가3에 대한 주의사항과 생활 속에서 중금속을 줄이는 팁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은 철분의 식품별 1회 분량당 철 함량과 하루 권장량인 24mg을 섭취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철의 흡수를 돕는 식품과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이 나와 있으니 주의하여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은 칼슘의 하루 권장량인 940mg을 섭취하는 팁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임신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흡연은 사산의 위험이 있고 알코올은 발달장애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연과 금주는 꼭 해야 해요. 또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초기 유산과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하루 300mg 이하로 줄여야 해요. 밑에 식품별 카페인 함량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는 바나나, 토마토 등의 임산부 추천 간식과 외식할 때의 팁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는 임신성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팁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는 과일과 참치 통조림 섭취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임신 관련 질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기 이후로 진단된 당뇨병으로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 산정 검사를 통해 발견돼요. 이는 태아가 과도하게 커져 분만 손상을 초래하고 20년 이내에 현성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해요. 검사 방법으로는 포도당을 섭취한 뒤 검사하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또는 공복 시의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진단 기준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신성 당뇨에 대한 팁으로는 급격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 매일 자가 혈당을 측정하기, 전문 영양사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영양소 섭취, 주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케톤체 발생 유무 확인하기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임신성 빈혈증은 임신 시 모체의 혈액량이 크게 증가하고 태아와 태반 형성에 따른 철 필요량은 증가하는 데 반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의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량이 적어서 빈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로 조산, 사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철분을 적절히 섭취하여 예방해야 해요. 하지만 철분 과다 섭취 시 아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연의 함량이 높은 굴, 조개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임신 중독증이라고 불리는 자간전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신 기간 중 고혈압이나 소변에 단백뇨가 검출되면서 간과 신장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태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병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충분히 받으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28주 이전은 4주마다, 36주까지는 2주마다, 36주부터는 매주 진찰을 받아야 해요. 만약 임신 중독증에 걸리더라도 분만으로 치료되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대상 복지사업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거주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돼요.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을 20%만 부담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산모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진단으로 스스로와 아이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출산 이후의 수유기에도 정기검진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해요. 또한 칼슘과 철분, 비타민, 유산균 등을 복용하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꼭 섭취해주세요. 산모의 컨디션이 최우선입니다. 에어컨은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이제 태어난 아기의 사진을 달력 마지막 장에 붙여주세요.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이 달력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상 달력을 통해 임산부를 위한 식습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플릿은 수유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 출산 후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수유 시 주의할 점과 올바른 식생활 등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먼저 모유수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유수유란 아기에게 엄마젖을 먹이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출생 직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출산 후 첫 수일간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는 단백질, 무기질, 면역 성분이 많아 아기에게 초유를 먹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유수유의 기간은 대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한 이유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24개월 그 이상까지 가능해요. 이러한 모유수유가 산모와 아기에게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유수유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유는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아기에게 완벽한 영양원이고 더불어 각종 면역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질환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입니다. 또한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먹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산모의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출산 전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수유부의 적절한 식생활 관리는 산모 자신은 물론 영유아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유기간 식생활 관리가 중요해요. 수유 중에는 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고 그와 함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비중을 두어 음식을 섭취하면 좋아요. 특히 칼슘과 철분은 아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산모의 골다공증, 빈혈을 예방하여 출산 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활한 혈액순환과 적절한 모유 공급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모유수유에 좋은 음식으로는 미역국, 등푸른 생선, 어패류, 녹황색 채소, 콩과 두부가 있습니다. 미역은 산모에게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유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산후조리에 으뜸가는 음식이에요. 등푸른 생선은 칼슘과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리놀렌산과 DHA, EPA 등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히스티딘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를 하는 것이 좋아요. 어패류 또한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특히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에는 엽산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산후조리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는 철분의 흡수를 도우며 변비를 예방하고 콩과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두부에는 사포닌, 레시틴 등의 성분 덕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수유기간 중에 섭취를 피해야 할 요소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술을 마시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에게 알코올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음주를 피해야 돼요.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의 뇌와 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한 수유기간 중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아기가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영아, 돌연사,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이에요. 납, PBBS, PCBS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지방과 뼈 조직에 축적되고 그 지방 조직이 모유 생성에 사용되거나 뼛속 칼슘이 이동될 때 축적되었던 오염물이 모유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환경오염 물질인 수은이 많이 함유된 생선은 아기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카페인인데 수유부가 커피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아기의 숙면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및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로 마늘, 양파, 고추 등과 같은 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식품은 모유의 향을 변화시켜 아기가 모유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아기가 설사나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로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단 음식은 유선을 막고 모유 양을 줄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산모가 참외, 복숭아, 자두, 탈구 등 성질이 냉한 과일을 다량 섭취하셨다면 모유를 먹은 아기는 복통 혹은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이에요. 수유기간에는 아기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 복용은 피해야 하고 또한 수유 중에는 의료진에게 수유 중임을 반드시 알려 수유기간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요. 소중한 아기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맞이한 산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산후회복에 가장 좋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빨리 체중이 감소될까 등으로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 분만 후에도 임신기간 동안 증가한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산 후 다이어트와 산모 건강을 위한 수유부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생성과 산후 빠른 회복을 위해 섭취한 과잉 에너지는 오히려 산후 비만을 유발하기 쉬워 적절한 에너지 섭취가 필요해요. 수유부의 추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모유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1일 약 490칼로리에 지방 조직에서 동원되는 잉여 에너지 1일 약 170칼로리를 빼는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즉, 한국인 수유부의 추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1일 모유 생성량과 우유의 평균 에너지 함량을 고려하여 가임기 여성 에너지 섭취량에 추가로 32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자면 수유를 위해 밥 한 공기 210g 정도의 열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임신기간 동안 지방으로부터 축적된 에너지는 수유 시 필요한 에너지에 기여합니다. 즉, 모유 수유에 필요한 에너지는 산모의 식사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 과잉 에너지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방이 적은 음식, 고단백질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 철분, 칼슘, 비타민 D 등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로 올바른 식생활을 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유부를 위한 보건복지부 식생활 지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먹자,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먹자, 청결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먹자,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자,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자. 이상으로 리플릿을 통한 수유부 영양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